어쩐지. 선생님, 이제 조직론은 크게 두 가지로 돼 있다. 어떤 부분, 조직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직의 구조 부분하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겠죠. 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자, 만약에 선생님들이 새로운 창업을 했다고 그래봐. 창업을 했으면 뭘 만들어야 되겠어?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조직을 만들 때, 자, 회사를 만든단 말이에요, 회사. 회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럴 때, 이 만들 때 기본 변수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 변수, 이걸 직권화할 건지, 분권화할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 공식적으로 할 건지, 그렇죠? 또는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뭐다? 기본 변수. 그런데 이건 무엇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처음 할 때하고 규모가 점점 커지면 조직이 또 공식성의 정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복잡성도 달라질 수 있겠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황 변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것들이 재료라고 그러면 이 재료들을 잘 모아야 되겠어. 버무려야 되겠죠. 조직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럴 때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각각 일들을 맡기겠죠? 그렇죠? 너는 뭐해? 너는 뭐해? 이걸 맡길 거 아니에요. 디자인해라, 뭐 제작해라, 이렇게 맡기겠죠? 그럴 때 그런 걸 무슨 원리라고 그래? 원리로서 분업의 원리. 자, 이렇게 나누어서 맡겼으면 서로 뭐 해야 되겠어? 어느 정도 통합하고 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의 원리, 이 두 가지 원리로 뭐 한다? 자, 원리라는 건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 뭐뭐의 원리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는다? 뭐뭐의 원리 그러면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앞에 것이 잘 된다. 행정의 원리 그럼 뭐겠어? 이 원리를 잘 지키면 행정이 잘 된다. 지방자치의 원리 그러면 이 원리를 잘 지키면 뭐가 잘 된다? 지방자치가 잘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분업의 원리 그런 말은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잘 분업을 잘 시켜줄 수 있겠다. 조정의 원리 그러면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조정이 잘 된다. 그렇죠? 그래서 분업과 조정을 잘 시켜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걸 잘 고전적인 것, 전통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게 20세기에 그 상황에 잘 만들어 놓은 게 뭐다? 관료제였다.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 의리는 조직들은 거의 관료제적 형태를 띠게 됐었다. 산업사회에서 20세기에는. 그런데 이 20세기가 넘어가고 후기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게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관료제가. 그래서 뭐가 나오겠어? 이 관료제를 대체하기 위한 탈관료제 모형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주로 구조론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자,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이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선생님이 세운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 조직관리. 그러면 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직을 관리하려고. 여기 직원들을 목표에, 조직의 목적에 잘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큰 것들만 이야기하면 동기부여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기부여 시켜줄 때 어떤 이론들을 활용한다. 내용이론과 과정이론. 그렇죠? 내용과 과정이론을 활용한다. 자, 내용이론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동기부여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을 제공해서 동기부여 시켜줄 것인가? 어떤 내용을 제공해서 동기부여 시켜줄 것인가? 거기에 해당되는 게 매슬로우부터 쭉 있었죠. 매슬로우, 알더퍼 또는 허즈버그, 그렇죠? 쭉 있었고, 과정 이론으로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블룸의 기대 이론, 애담스의 공정성, 로크와 라탐의 목표 설정 이론, 대표적인 이론으로 이런 이론들이 쭉 있었죠. 그래서 이 과정 이론은 뭘 통해서 동기부여가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걸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도 중요하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이론은 아주 간단하죠. 매슬로우는 직원들의 뭘 살펴라. 직원들이 어떤 욕구가 부족한지 살펴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 어떤 욕구가 부족한지 살피고 그 욕구에 맞는 내용을 제공해 주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직원이 아주 부자야. 아주 부자인데 그냥 노는 게 너무 심심해서, 그리고 또 기부도 많이 해서 존경도 많이 받아. 이 사람에게 아주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10만 원 더 줄게 일하자. 그러면 동기부여 될 것 같아요? 매슬로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이미 충족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거? 여기 TF 팀장을 맡아서 우리 이거 하는데, 목표 달성하는데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책임감이나 성취감을 주면 열심히 한다는 거. 이게 매슬로우식의 내용 이론이죠. 그러니까 내용 이론은 방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걸 주느냐, 이런 거였죠. 어떤 내용을 제공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둔다면, 과정 이론은 어떤 거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 시키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 시켜라. 블룸은 노력하면 성과가 있고, 우리 지금 뒤에 있는 분 안 보인다고 크게 써라 그랬으니까. 그죠? 노력하면 성과가 있고, 성과가 있으면 보상을 하는데, 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를 꼭 주더라. 이런 뭐가 있으면, 기대가 있으면 열심히 하더라. 내가 성과를 내면 꼭 뭘 해주더라. 보상을 해주더라. 이것도 일종의 기대죠. 이게 쉽게 말해서 성과 기대라면 이건 보상 기대라고 그러는데, 이 기대는 2차적 기대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성과가 있고 나서 보상이 주어진 2차적 기대니까 이걸 그냥 수단성 이렇게 불러요. 직접적이지 않으니까 수단성이라고도 불러요. 어떻든 내용은 어떻다. 과정 이론은 이런 기대 과정 속에서 기대 과정을 잘 충족시켜줘야 뭐 할 수 있다? 동기부여될 수 있겠다. 선생님이 지금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우리 어떤 거 TV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럼 TV 100대 생산, 10,000대 생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렇게 일하도록 해주는, 동기부여시켜주는 이론으로 내용과 과정 이론이 있었다. 그렇죠? 블룸은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애담스는 그런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해줘야 된다. 다른 사람과 공정하게 해줄 때, 그 과정 속에서 동기부여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로크라는 사람은 목표를 설정할 때 많이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동기부여된다. 또는 목표에 대해서 피드백해주는 과정 속에서 동기부여된다는 게 로크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봤습니다. 지난주에. 그 다음, 그러면 자, 여기 직원들을 조직 목표에 잘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겠죠. 리더십은 주로 어떤 사람, 관리자들이 갖는 것들이죠. 물론 꼭 관리자만 갖는 건 아니지만 관리자들이 이게 필요한 것들이죠.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리더십이 뭐 있네 없네 또는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건 많이 이야기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리더십에 대해서 좀 하다 대부분 했었는데, 자 여기 부분을 볼 겁니다. 오늘 리더십. 그래서 페이지는 91페이지, 요약주 91페이지 일단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책은 124페이지, 124. 먼저 91페이지 요약집으로 쭉 나가겠습니다. 일단 요약집을 먼저 보시면, 자 리더십은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더십의 정의는 리더십은 타인에 대한 영향력 또는 타인에 대한 영향력 또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자율적인 자율적 복종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리더십이라고 한다. 타율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걸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리더십의 접근 방법이란 게 있는데, 접근 방법이란 건 우리가 이론이 되기 전에, 이론이라고 말하니까 여러 가지, 자 봐봐요. 무엇은 어떻게 할 것이다 가설이 이론이 되는데, 이론이라고 인정되기 전에 뭐라고 부른다? 있다면 접근 방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걸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어떤 게 이미 증명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접근 방법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책마다 접근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책도 있고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책도 있다. 그렇죠? 자, 이 리더십의 접근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접근 방법은 먼저 어떤 것부터? 초기에는 리더십은 뭐가 있다? 리더들은 속성이 있다. 특성이 있다. 리더가 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리더는 정해져 있다. 이거 정해져 있다. 쉽게 말해서 리더는 어느 정도는 타고 태어난다. 리더는 그래서 여기 속성론에서는 자 여기는 어떤 건지만 알면 돼요. 많은 리더들이 어떤 걸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공통점을 연구했다고 그랬죠. 리더들의 공통점. 자 여기 봅시다. 히틀러, 그 다음 나폴레옹, 그 다음 간디, 링컨, 이런 많은 세계적인 이 리더들의 공통된 특성이 뭘까? 왜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됐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구해서 리더들은 이런 특성이 있다. 거꾸로 말하면, 자, 만약에 관리자를 그러면 뭐 한다? 연수시키거나 이럴 때, 연수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특성론에 입각하면 이런 특성들, 많은 리더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성들을 가르치려고 하겠죠. 그렇죠? 자, 이게 그러다가 뭘로 바꿔줍니까?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행위가 중요하다. 행위로. 자,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행위가 중요하다. 행위로 나온다 그랬죠.
자, 행위론은 크게 1차원적인 것과 2차원적으로 나눠지는데 거기 있는 것처럼 자, 행위론 봅시다. 특성론에서 거기 991페이지 91페이지 특성에서 신체적인 특성, 지능, 성격 이렇게 쭉 나눠놨죠.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신체적 특성과 이런 성격, 지능들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넘어가면 행위론이 나온다고 그랬죠. 행위론. 그래서 여기는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연구했던 연구는 자, 여기 연구하고 여기 연구는 두 개 나눠집니다. 여기서는 어떤 거? 행동이 권위적이냐? 권위형. 그 다음 자유, 방위형. 그 다음 민주형 리더십에서 가장 좋은 게 어떤 리더십이다? 민주형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행위론에서는 가장 좋은 리더십이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다시요. 가장 좋은 리더십이 있다. 그 다음 이 아이오와 주립대학 말고 많은 연구들, 많은 미시간 대학이라든가 많은 주립대학, 이 대학 말고 많은 주립대학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행위로서. 과업지향이냐, 관계지향이냐, 인간관계를 지향하느냐. 다시 과업을 중시하느냐, 인간관계를 중시하느냐로 나누어진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과업 인간관계 중심의 대표적인 이제 연구의 주립대학이 오하이오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봅시다. 과업지향을 낮고 높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 쌤이 새롭게 창업을 했는데 어떤 것들 이제 창업을 했으니까 자기가 뭐가 되겠어요? 관리자가 되겠죠. 그럴 때 일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느냐. 그래서 여기서 일에도 중점을 안 두고 인간관계도 중점을 안 뒀을 때 생산량, 꼭 여기 생산량 보니까 이쪽 생산량이 가장 높더라. 이건 거기 있는 아주 대표적인 행위론의 행위론에 거의 정립했다고 볼 수 있는, 종합했다고 볼 수 있는 블레이크와 머튼의 그 관리 그리드, 관리망이죠. 거기 관리망. 그래서 브레이크와 머튼도 마찬가지. 제일 좋은 게 둘 다 높은 거. 무슨 형입니까? 거기 T명이라고 되어 있죠. 단합형 또는 T명이라고 되어 있죠. 관리망 90몇 페이지, 3페이지. 그쵸? 블레이크. 자, 여기가 가장 좋다. 이게 어떤 거다? 행위론이다. 특히 블레이크 같은 경우는 딱 점을 찍어서 가장 높은 9.9. 여기도 9고 여기도 9고.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행위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면 이렇다 이거죠. 자, 잘 봅시다. 먼저, 자, 아이오와 주립대학 연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민주형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났는데 민주형이 좋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맨날 민주형으로 한다고 그래서 맨날 참모들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럴 때는 권위형이 훨씬 낫겠죠. 그 비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걸 이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피들러
또는 허쉬와 블랜차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도 여기까지는 다 했는데 자, 허쉬와 블랜차드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자, 과제 지향이 낮고 높고 이 관계 지향이 낮고 높고 그렇죠? 대표적인 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했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A라는 집단이 있어요. 이 집단에는 부하의 성숙도가 굉장히 낮아요. 성숙도가 낮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 기술적 성숙도, 기술적인 능력이라든가 어떤 거, 정신적인 거. 우리가 열정 같은 정신적인 것이 있는데 둘 다 낮다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 일도 하기 싫어하고 또 숙련되지도 못했고 그런 집단에게는 가장 좋은 게 어떤 거다? 자, 아까는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는 이쪽이 가장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숙도가 가장 낮은 집단에게는 그 사람 감정 같은 걸 생각해 줄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열정도 별로 없고 기술도 별로 높지도 않고 그러면 그런 거 없이 그때는 많이 어떤 거 업무적으로 많이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가장 좋더라. 뭐 할 때는 성숙도가 굉장히 낮을 때는. 그 다음 성숙도가 어느 정도 여기는 1이 가장 낮고 2로 성숙이 되면 이 성숙도가 2가 됐다는 말은 기술적인 것은 아직은 좀 미숙하지만 열정은 굉장히 높아요. 일하려고 하는 열정은 굉장히 높다. 그럴 때는 여기가 제일 좋더라. 여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입장에서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2일 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더 이제 성숙도가 3이 됐다. 성숙도가 3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능력이 굉장히 이제 익숙해졌어. 아주 잘해. 일은. 그런데 정신적으로 조금 위기가 온 거야. 열정이 조금 식었어. 그런 상태로 우리가 성숙도 3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럴 때는 여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가장 좋더라. 그 다음 완전히 뭣도 높고 기술도 높고 열정도 굉장히 높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맡겨두는 거. 쉽게 해서 선생님들이 자 직원이 있어요. 회사 창업했는데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굉장히 일도 잘해. 그래서 열정도 그냥 스스로 막 일을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관리자인데 굳이 과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 있겠어 없겠어? 그 사람 감정 같은 걸 고려해서 해줄 필요도 없고 일을 그냥 맡기면 되겠죠. 그게 제일 좋을 거잖아.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니까 가장 좋은 점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쪽을 이제 점으로 이제 대표적인 점을 이렇게 찍어봤어. 그랬더니 자 가장 낮을 때는 우리가 이걸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죠. 그냥 지시형 리더십이 좋고, 그 다음 설득형, 여기는 참여형, 여기는 위임형 이렇게 리더십을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적 리더십은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행위로는 여기가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행위로는 언제나 여기가 가장 좋다고 그랬죠. 근데 상황론은 무엇에 따라서? 부하 이런 성숙도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상황적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자, 어떻든 이걸 핵심으로 했으면 지난번에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상황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을 고려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상황론은. 그렇죠? 상황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을 고려했냐. 방금 허시와 블렌차드는 어떤 상황을 고려했어요? 부하의 성숙도, 이걸 고려했죠. 자, 그럼 저기 있는 거 이쪽으로 옮겨서 상황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을 이야기해보면, 먼저 피들러라는 사람이 상황론을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피들러. 그래서 피들러의 상황론은 95페이지에 94, 95페이지에 피들러의 상황적, 자, 상황 적응적 모형 있죠. 그 다음 95페이지 보면 하우스와 에반스의 경로 목표 모형 있죠. 자, 하우스와 에반스의 경로 목표 모형.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허시와 블렌차드의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허시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이론이 있죠. 그래서 허시와 블렌차드.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다? 상황을 물어보는 걸 가장 많이 나와요. 상황을 물어보는. 자, 피들러는 어떤 상황을 고려했어요? 피들러, 다시 돌아가서 피들러는 어떤 상황을 고려했다? 세 가지, 거기 94페이지 밑줄 돼 있는 거 봅시다. 상황 변수에서 돼 있는 거 있죠? 자,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왔죠. 거기 보니까 적은 글씨로 써져 있잖아. 시험에 출제된 연도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다. 그래서 리더와 부하의 관계, 과업 구조, 직위 권력,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하는 거죠, 상황을. 그러면 여기 세 가지를 고려했는데, 나중에 우리 애우기, 이런 것도 애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애우기 어려우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조금 암기하는 것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자, 피들러는 여기 암기법에 보면 5페이지 보면, 자, 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 암기할 거. 자, 구전, 그쵸? 거기, 원래 구성원들의 수용되고 존경되는 정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거기 있는 것처럼 리더 부하 관계,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것부터 먼저 봅시다. 리더와 부하 관계, 또는 구성원들의 존경, 이렇게 해도 됩니다. 리더와 부하의 관계, 그 다음 과업의 명료성, 그쵸? 과업 구조 또는 과업의 명료성, 과업 구조. 세 번째로는, 자, 거기 있는 원래 이 조직 지도자에 대한 권한 정도인데, 여기는 직위 권력이라고 그냥 씁시다. 책에 있는 그대로 써봅시다. 세 가지를 고려했죠. 그런데 허시와 블렌차드는 어떤 걸 고려했어요? 허시와 블렌차드는 부하의 성숙도, 이를 고려했다. 그러면 하우스와 에반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다? 보니까
하우스와 에반스가 이야기하는 상황 변수는 어떤 거다? 부하의 특성하고 근무 환경 이렇게 되어 있죠. 부하의 특성 이건 좀 복잡하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근무 환경의 특성.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야기한다. 지난 시간에 피들러 한번 그려봤죠. 피들러. 그래서 피들러 거기 그림만 잠깐 해석해주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피들러 그림만 해석해주면 자, 허쉬와 블렌차드는 방금 봤고, 자, 피들러는 상황을 몇 가지를 고려했다고 그랬어? 3가지를 고려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자, 선생님 그 그래프 설명하겠습니다. 95페이지. 자, 먼저, 리더 부하 관계가 양호하느냐, 그 다음 불량하느냐 2개로 나눴어요. 상황이 그럼 2가지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과제가 과학 구조가 명료하느냐 명료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니까 명료하고 여기 그 밑에 보니까 구조화돼 있다 비구조화돼 있다. 좋습니다. 구조화돼 있다 비구조화돼 있다. 구조화 비구조화. 네 가지 상황이 생기죠. 자, 봐봐. 리더와 부하 관계가 굉장히 양호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면 가장 좋은 상황이죠. 부하와 리더 관계가 양호하고 비구조화되면 2번째 좋은 상황이 되겠죠. 불량해요. 리더와 부하 관계가. 그런데 뭐한다? 구조화되어 있다. 그럼 3번째 좋은 상황이 되겠죠. 가장 안 좋은 상황. 부하하고 리더 관계가 안 좋고 그 다음 비구조화되어 있을 때 이럴 때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3번째 상황 봐봐. 3번째는 여기다 뭐까지 넣었어 이제. 그렇죠. 지도자의 권한이 얼마나 강하냐. 그러면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죠. 3가지 고려하니까 우리가 8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3가지를 고려하니까 8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강약 8가지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양호해요. 과제가 구조화되어 있어. 그 다음 지도자의 권한도 강해요. 그게 가장 좋죠. 가장 안 좋은 상황 불량해요. 비구조화되어 있어요. 지도자의 권한도 약해요. 그럼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중간은 양호한데 비구조화되어 있고 약하거나 불량한데 구조화되어 있고 강하거나 이러면 중간 정도 되겠죠.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럴 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굉장히 양호할 때하고 굉장히 불량할 때는 과제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과제를 중심으로. 그러면 중간 정도일 때는 어떻더라? 관계 중심으로 할 때 가장 효과적이더라. 그 그림이죠, 이 그림. 그러면 위에 LPC 점수로 뭘 나타냈다? 자, 여기 위에 점들은 여기 위에 점들은 뭐다? LPC 점수예요. LPC 점수. 그러면 LPC는 뭘 LPC라고 그랬어요, 쌤? 가장 싫어하는 동료들에 대한 평점을 말한다. 점수를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지난 시간에 그렇게 물어봤잖아. 자, 우리 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주면 몇 점을 주겠어? 가장 싫어하는 동료에게. 그랬더니
40점 줬다 합시다.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가장 싫어하는 동료에게 몇 점 주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20점만 준대요. 그러면 A하고 B하고는 봤을 때 사실 가장 싫어하는데 불구하고 40점이나 준 사람하고 가장 싫어하니까 20점만 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겠어? A가 중시하니까 점수를 높게 줬겠죠.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금 다 지도자야. 그러면 분명히 선생님은 관계를 강조하는 관계지향의 지도자일 거고 선생님은 과제를 강조하는 과제지향의 지도자겠죠. 근데 점수가 여기서 가장 좋은 게 이제 이게 평균이라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게 여기야. 평균 LPC 점수보다 더 낮아. 점수가 낮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점수가 낮다는 건 뭘 의미한다? 과제지향인데 보니까 자, 일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LPC보다 낮죠? 평균보다 낮잖아, 평균 점수보다. 그러니까 과제지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자, 중간 정도 가니까 뭐가 돼? 가장 좋은 점을 찍어보니까 상당히 LPC 점수가 높은 사람이 좋죠? 그래서 이것만 잘 해석하면 돼. 이 그래프만 잘 해석하면 돼. 해석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가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자, 쉽게 해서 이거 알고 이거 해석만 하면 돼. 이거 알고. 모든 문제가 피들러 나오면 이거 알고 이거 해석하는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핵심이니까. 그래서 자, 작년에 나왔던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작년에 오늘 알아드린 것 중에서 제일 뒤쪽에 4페이지 이거 봐봐. 피들러 4페이지 피들러. 우리 2022년도 국가 7급이라고 되어 있죠? 4페이지 21년도 오늘 알아드린 거 두 가지입니다. 청킹하는 법하고 4페이지 제일 뒤쪽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들러 한번 풀어봐요. 리더와 부하의 관계, 부하의 성숙도, 과학구조 조합에 따라 상황적 유의성을 설명한다. 상황적 유의성이란 건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지문 맞아요, 틀려요? 1번 지문 맞아요, 틀려? 리더와 부하 관계 맞네? 과학구조 맞네? 근데 부하의 성숙도입니까? 부하의 성숙도는 허쉬와 블렌차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 번만요. 상황론이니까 어디의 포인트다? 상황 변수의 포인트다.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상황 변수가 정확한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읽어봅시다. 그냥 리더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인 경우 과업지향적인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리더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 1이죠. 과업지향성이 효과적이다. 맞죠? 그 다음 3번 LPC 점수를 사용하여 리더를 과업지향적 리더와 관계지향적 리더로 분류했다. 이것도 맞죠?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 자,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효과성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아주 좋을 때, 아주 안 좋을 때는 과업지향이 좋고 중간일 때는 뭐가 좋다? 관계지향이 좋다. 그러면 만약에 피들러의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관리자야. 피들러 입장에서 관리자가 됐어. 그러면 우리 지금 회사 상이 가장 안 좋아. 또는 가장 좋아. 그러면 뭘 주로 이야기해야 되겠어? 얼마나 과업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주로 중점을 두면서 리더십을 통제를 해야 되겠죠. 발휘해야 되겠죠. 그런데 꼭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지금 중간 정도야.
그럴 때는 사람들의 감정이라든가 서로 간의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시해서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자, 출제자 생각해봐. 출제자면 선생님들이 또는 자신이 출제자일 때 상황론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앞부분에서도 있었는데 앞부분 문제를 조금만 더 다뤄보면 허쉬와 블랜차드 봐봐. 허쉬와 블랜차드도 자, 이건 당연히 1페이지 12번 문제. (1페이지) 12번 문제. 자, 거기 허쉬와 블랜차드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되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순서에 대해 써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허쉬와 블랜차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순서대로 써라 그랬으니까 좀 잘 알아야 될 게, 성숙도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여기가 과업지향이고 관계지향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 어떻게 나타난다? 지설 참위, 지설 참위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지설 참위 형태로 나타난다. 허쉬와 블랜차드는 지설 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허쉬와 블랜차드는 그럼 알 건 뭐밖에 없었어요? 두 가지. 뭐다? 부하의 성숙도다. 상황 변수 꼭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 어떻다? 부하가 성숙함에 따라서 지설 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허쉬와 블랜차드는 지설 참이,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하우스와 에반스의 이 경로 목표이라는 게 있어. 경로 목표 이론. 여기도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상황 변수라고 그랬죠. 근데 상황 변수 부하의 특성하고 근무 환경의 특성인데, 부하의 특성은 또 너무 많죠. 4개나 되죠. 그런 걸 외우기가 좀 힘드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부하들이 어떻다, 동기유발되는 거, 거기 읽어보니까 부하들은, 리더 행동은 그것이 부하들의 욕구 충족을 성공적인 업무 수행과 결부시키고 성공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지원해 주는 경우에만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쉽게 말해서 자, 선생님 한 번만 76페이지 보시면, 자, 이 부하들의 특징이 또는, 자, 거기 부하들이 어떨 때 부하들의 활동을 지휘, 조정, 통제하는 유형으로 어떨 때 효과적이다. 역할이 선생님 76페이지 제일 위쪽에 표, 76페이지 제일 위쪽에, 여기 요약집 76페이지 표 보면 부하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역할 모호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무슨 리더십이 적합하다? 선생님 76페이지 96페이지 미안해. 96 쏘리, 어쩐지 계속 헤매시고 계셨어. 96페이지
자, 상황이 어떨 때 부하들의 역할 모호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무슨 리더십이 가장 좋더라? 지시적 리더십. 그 다음, 자, 부하가 단조롭고 지루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지시나 지원, 이렇게 중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외울 수는 없단 말이야. 이런 리더십이 있다, 이러면 되겠죠? 자, 조금 더 몇 가지만, 이것을 꼭 알아야 될 것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문제를 좀 풀어봤고. 이제 상황론을 넘어서서 변혁적 리더십부터 최근의 리더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내려가는 사람 있어요?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리더십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더십은 뭐라고요? 부하가 따르는 정도,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부하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는 자율적 복종, 이런 것들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리더십에 대한 연구, 이론 또는 접근 방법, 많은 책에서는 이론보다는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접근 방법에는 처음에는 어떤 접근 방법을 썼다고 그랬어요? 속성론 또는 특성론을 썼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위론이 나왔고, 그렇죠? 이 행위론에서 가장 큰 비판이 어떤 거였어요? 특정 리더십이 가장 좋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상황론이 나왔고, 상황론은 무엇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대표적인 상황론을 주장한 사람 세 사람, 비들러, 그렇죠? 에반스하고 하우스, 그렇죠? 에반스와 하우스, 그 다음 또 하나 허쉬와 블렌차드. 여기 블렌차드는 여러분 고래도,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책 쓴 사람입니다. 허쉬와 블렌차드. 그러면 심지어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거기 한번 문제를 보면 11번 1페이지 11번 리더십 상황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이렇게 나온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죠. 근데 출제하는 사람들은 출제 기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출제 오류를 최대한 줄이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 내면 되겠죠. 자, 11페이지 답 뭐였어요? 11페이지 답 1번이죠. 여기 써져 있잖아. 여기가 다 써져 있죠. 그 다음 이 상황론을, 자, 여기서 최근의 리더십이 나오는데, 최근의 리더십의 가장 대표적인 게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변혁적 리더십. 말 그대로, 자, 이건 아주 간단해. 상황에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키자. 상황을 변화시키자. 자, 생각을 해봤어요. 상황론은 A라는 상황 되면 리더가 빨리, 그러니까 부하 성숙도가 낮을 때는 지시적으로 하겠다가 조금 성숙하면 설득형, 그 다음 조금 더 성숙하면 참여형, 이렇게 맨날 바꿔야 되겠죠. 그러지 말고 아예 뭘 해라? 상황을 주도해라. 상황에 따라가지 말고 상황을 주도하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라. 그런 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 번스라는 사람이 책을 씁니다. 리더십이라는 책을.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잘 쓰였다고 그래서 플리처상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번스가 쓴 책에서 베스는 영감을 얻어서 뭘 주장한다? 변혁적 리더십을 주장한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기자들이. 당연히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변혁적 리더십이 뭐냐? 그랬더니 베스가 이렇게 이야기해. 선생님, 어떤 리더십이 좋냐? 어떤 리더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 이걸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대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잘 이해가 빠르겠죠. 그러겠잖아. 반대되는 거 또는 대비되는 것과 했을 때가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베스는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리더십이 다 거래적 리더십이었다. 지금까지 쭉 내려온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은 거기와 대비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 거래적 리더십은 어떤 거냐? 예의관리나 보상에 의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걸 말한다. 아까 리더십이 자율적 복종이라고 그랬죠. 내가 저 사람한테 뭐하면, 자율적으로 복종하면 나한테 많은 보상이 주어지겠다 해서 복종한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이다. 그런데 변혁적 리더십은 뭐라고? 비전을 공유하고, 그 사람이 뭐가 있을 때, 카리스마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카리스마, 이런 걸로 따른다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 가마력입니다. 인격적 가마력. 자,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고 그럴 때, 자, 우리가 지금도 많이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뭐 정치인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야, 그 사람 좋아한다고 그래서 네한테 뭐가 떨어지는데? 하나도 보상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를테면, 자, 잡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플을 만든 잡스라는 사람이 직원들에게, 나 지금부터 연봉 1달러만 받겠다. 1달러만 받겠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 생활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굉장히 인간을 편리하게 바꾸는 세상을 만들자. 휴대폰에다가 컴퓨터를 놓자. 그래서 인간 세계를 완전히,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척척박사란 말이 있었죠. 근데 요즘 완전히 사라졌죠. 왜 그래? 뭐하게 척척박사 돼? 그냥 찾으면 되지, 핸드폰에. 그래서 그런 비전을 줬어요. 비전을. 자, 우리 한번 바꿔보자, 세상을. 그냥 방금 저렇게 돈 많이 받아도 되는데 나 뭐 하겠다. 1달러 받고 다 기부하겠다. 매력적인데? 괜찮네. 그래서 따르는 것이 뭐라 그래? 카리스마 있다 그래. 칼 갖고 있는 게 카리스마가 아니고, 카리스마는 인격적 가마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봐봐. 거래적 리더십일 때는 보상. 그런데 변혁적 리더십은 어떤 거? 비전이나 카리스마. 자, 그 다음 지금까지 리더십은 예의관리만 했다. 예의관리. 그런데 자, 어떤 거 하겠다? 그렇죠. 자, 개인적 배려하고, 개인적 배려와 지적 자격. 이걸 해주겠다, 이걸. 자, 예의관리는 제가 이야기했었죠. 만약에 우리 회사에 다닐 때 CEO가 선생님들이 그냥 단순한 직원일 때 몇 번 불러주겠어? 하루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몇 번 불러주던가요? 하루에 몇 번 불러주던가요? 그래도 한 번은 대단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불러주는 거. 아침에 출석 부를 때.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를 때 딱 한 번씩 있죠. 뭐 할 때? 사고 쳤을 때. 또는 뭐 큰 상 받았을 때.
예외적인 것만 불러줬죠. 그걸 예외관리라고 그래. 그럼 회사 다닐 때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만 그 사람을 관리해 주는 걸 예외관리라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대비되는 거니까 어떤 거겠어? 개인적으로 배려. 뭐 날마다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상담에서 상담할 때 이런 문제 있다던데 어떻게 됐어요? 집안에 어머니가 아프셨는데 어떻게 됐죠? 뭐 이렇게 개인 속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배려해주고, 그다음 자, 지적 자극. 이거 이번에 새로운 방법이 나왔는데 이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요? 또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런 게 지적 자극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제 정리해 봅시다. 변혁적 리더십은 어떻다? 어떤 리더십을 말한다? 리더가 뭘 갖고 있는 거? 비전을 갖고 있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카리스마가 있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 배려할 수 있고, 지적 자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뭐다? 리더십으로서 최고다. 그럼 변혁적 리더십은 결국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신속성론, 신특성론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여기까지 이해는 됐죠? 자, 그러면 변혁적 리더십은 뭐라고 부릅니까? 거래적 리더십을 비판했죠. 예외관리나 보상에 대한 거래적 리더십을 비판하고 뭘 강조했다? 이걸 이상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영향력, 이걸 가마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인격적 가마력이 카리스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애울 때 어떻게 애우냐면, 조금 길게 애우지만 거기 변혁적 리더십 애울 때 봤어요. 이 6페이지 보니까 애울 때 예보급이 이런 거 나왔죠. 6페이지. 나중에 이거 같이 애울 겁니다. 예보급이 구성동, 기대성, 영감지계. 그러면 지금은 예보급이 예외관리나 보상에, 예보급이 예외관리나 보상을 강조하는 거래적 리더십을 비판하고 예보급이죠. 뭘 강조한다? 그냥 다 중간에 빼고, 중간도 넣으면 나중에 외울 겁니다. 영감지계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영향력, 가마력, 그다음 지적 자극, 개인적 배려. 그렇죠? 자, 그럼 문제를 한 번만 해봅시다. 풀어보고. 자, 변혁적 리더십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문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안 보입니다. 1페이지, 좋습니다. 1페이지 8번에 2번부터 한번 봅시다. 8번에 2번 보니까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같이 보상을 기반으로 추종자들을 통제하기보다는 평등, 자유, 정의 등 고차원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추종자들의 의식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 한다. 맞아, 틀려? 맞죠? 그 다음 9페이지 역시 9번 문제, 미안해. 9번 문제 지문 4. 자, 번스 리더십 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말도 안 되죠, 지금. 서로 섞어놨어, 지금. 그쵸?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하고 대비돼야 되는 거잖아. 카리스마적 리더십하고. 그쵸? 틀렸고. 작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변혁적 리더십. 작년에 서울 구급 문제입니다. 서울, 지방 서울 다 또 동일하게 나왔던 문제.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작년에 16, 17, 18, 19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여기 넣었습니다. 4페이지 보니까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이제 몇 번인지 그냥 알겠죠? 뭘 찾으면 되게 영감지계를 찾아도 되고, 그쵸? 뭐 일단 비전, 카리스마,
비카지계를 찾아도 되겠죠? 지적 자극, 개인적 비회계.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답은 몇 번? 선생님 답은 몇 번? 3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지금 최근의 리더십은 이런 식으로 신속성론이라고 그래서 리더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리더십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의 리더십에는 자, 1페이지 10번 문제. 거기 있네요. 미안합니다. 거기 변혁적 리더십 문제가 있네요. 그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지문이 4까지 있구나.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변혁적 리더십. 이것도 금방 느낌이 오죠? 그쵸? 1번이죠? 자, 그 다음, 변혁적 리더십, 그래서, 이 98페이지에 있는 신속성론적 접근에서 카리스마적 리더십하고 변혁적 리더십은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구분해서 나오진 않고 거의 변혁적 리더십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변혁적 리더십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 99페이지 보니까 변혁적 리더십에서 특징에서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왔죠. 그 밑에도 거래적 리더십하고 비교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단독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변혁적 리더십하고 거의 흡사하니까.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청매적 리더십, 그 다음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게 있는데 또 시험에 한번 나왔던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서번트 리더십.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주장한 서번트.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 이건 많이 들어봤죠? 섬김의 리더십 이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네, 서번트 리더십 많이 들어봤잖아요. 섬기겠다. 그건 사실은 그린리프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 헤르만 헤세의 작품 알죠? 헤르만 헤세의 많은 작품 중에서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에서 자 봐봐요. 레오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레오라는 사람은 거기서 굉장히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사람을 짐 날라주고 모든 사람의 짐을 날라주고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이런 사람이야. 여행을 동방여행을 가는데 그걸 해주는 사람이 레오인데 어느 날 레오가 사라지자 그 여행단이 굉장히 혼란을 빚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리더가 누구였냐고 생각을 해봐요. 그 허드렛 일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섬기고 그런 레오가 없어지니까 그 조직이 와해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조직을 유지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누구 덕분입니까? 레오 덕분이죠.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무슨 리더가 돼야 된다?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대강 무슨 리더십인지는 이해되겠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 자, 서번트 리더, 그 다음, 슈퍼 리더십, 문화적 리더십,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건데, 셀프 리더십은 이런 겁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런 거예요. 셀프 리더십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냥 한 번만 들어보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리더십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개념을 넘어서 스스로 주는 영향력, 스스로 리더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셀프 리더십이에요. 스스로 리더가 되더라는 거. 그래서 자, 그 다음 거기 있는 문화적 리더십. 말 그대로 어떤 걸 강조하는가? 그렇죠? 문화를 강조합니다. 이건 조직 문화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리더십인가? 그 다음 지식 정보 사회의 리더십과 조직의 비전, 미션, 비전. 미션은 당연히 조직의 존재 이유죠. 그래서 여기 BSC라고 오늘 할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미션이 뭐고 이 비전이 뭐고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거기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최근의 리더십에서 지금 알아둘 건 우리 선생님이 지금 시험 보려고 하는 9급이나 이런 수준에서 알아둘 건 어떤 거다? 변혁적 리더십하고 서번트 리더십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서번트 리더십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다. 아이고야, 계속 빠지네. 자, 그러면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보고 바로 쉬겠습니다. 지금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거? 조직론 하고 있습니다. 조직론에서 조직 구조에 대해서 봤었고, 이제 그게 아니라 조직 관리를 봅니다. 조직 관리는 어떤 거라고요? 조직은 어떻게 하면 목표에 동기부여시킬 것인가, 이걸 이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 당연히 동기부여 이론을 봐야 되고, 그 다음 어떤 이론이 있습니까? 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죠. 물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걸 해야 될까? 또 조직에 이 개인이 조직에 뭐 할 수 있도록, 조직 목표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다음 어떤 걸 나올 것 같다? 갈등 관리.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갈등 관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